여행이 그립다. 일상이 지겨워서만은 아니다. 역마살이 낀 탓도 아니다. 이국적 음식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큼은 즐길 수 있으니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도대체 이다지도 여행이 그리운 건 왜일까? 절대 다수의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버킷리스트.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0%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버킷리스트는 산티아고 순례길, 타지마할, 그랜드 캐년, 고비 사막 등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것들 속에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게 해주는 그 희망 리스트 속에 왜 이국으로의 여행이 1순위일까? 인간이 천성적으로 인류학자여서 DNA 속에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면 여행 산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우리가 세뇌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여행이 행복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어느 행복 심리학자의 주장에 설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리라. 여행은 관광이 아니다. 수동적인 봄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자기 발견의 경험이다. 자기를 발견하고 사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자기를 잉태한다. 취준생이나 대학원 지원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여행에 얽힌 이야기를 단골로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을 들고 온다. 일상의 시작과 끝이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 규정된다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의미 있는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 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자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절차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일상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단조롭다. 시간의 리듬이 없고 맺고 끊는 맛이 없다. 자연적 시간만 존재할 뿐 의미의 시간은 멈춰섰다. 버킷리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히 여행 장소만 나열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즐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페루의 마추픽추는 꼭 걸어서 구경하라. 도쿄에서 초밥을 제대로 즐기려면 츠케지 시장에 노포를 가라. 여행은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구체성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계를 위한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때문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감각을 망치로 부수듯 깨어나게 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억지 웃음과 어색한 추임새들, 그 수많은 감정 노동으로 인해 지친 자신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심폐소생술이 여행이다. 만일 인간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진정한 자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행은 결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행이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진정한 자기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주던 의식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잔뜩 움츠린 우리의 감각들을 소생시켜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드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적 순간을 만나거나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말대로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는 기회가 우리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브레송의 뒤늦은 깨달음이 옳다면 여행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든 운명적 만남과 결정적 순간은 이미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국으로의 여행을 감히 계획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일상을 여행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두 발로 시내를 걸어보는 것, 하루 세 끼를 여행을 온 것처럼 계획하고 즐겨보는 것, 하루 정도는 낮부터 와인에 취한 채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크게 틀어놓고 감상하는 것. 아무리 일상을 여행처럼 살아보려 노력해도 그래도 여행이 그립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여행이다. 오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지낸다는 건 매우 피곤한 일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의심한다. 모든 행동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그들로 인해 혹사당하기 일쑤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 오해에 특화된, 오해가 특기인, 그래서 오해가 습관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 중 하나다.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은 오해 청정 지역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해 무균자들이다. 오해 무균자들은 타인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에 관대하다. 그들에게는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 오해 청정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해명 요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으며 매 순간 자기 행동에 최고조로 몰입한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 오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타인의 선한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해석한다. 타인의 좋지 않은 행동은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것이 오해의 본질이다. 오해의 또 하나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은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본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며 적대적이다.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여지가 없다. 결국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을 평가할 때 관대하다.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착취한다거나 자신을 호구로 본다고 의심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면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을 고마워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한다. 행복한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 추천서를 더 잘 써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생에게서 긍정적인 면들을 더 잘 발견해내기 때문이다. 행복감이 매우 낮았던 어느 교수의 추천서를 훔쳐본 한 학생의 절규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제 추천서에는 단 2줄이었어요. 행복의 천재들은 오해를 잘 하지 않는다. 그들이라고 오해할 만한 일이 없을까만 그들의 오해는 습관이 아니다. 그들의 오해는 산발적이며 오래 가지도 않는다.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난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습관적 오해로 인해 사람들을 잃는다. 습관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기 마련이다. 그러니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로 인해 이미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침투된 오해균이 있다면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생각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안의 오해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덤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상 최고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에는 오해가 없다. 시그니처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기 이름을 적는 것, 즉 서명을 뜻하는 말이다. 레스토랑마다 시그니처 요리가 있고 골프장마다 시그니처 홀이 있다. 그곳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리와 홀을 뜻한다. 사람에게도 당연히 시그니처 특성이 있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만의 대표적 특성이다. 오바마를 떠올리면 품격이,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리면 용기가, 테레사 수녀를 떠올리면 박애가 생각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시그니처 특성이기 때문이다. 시그니처 특성은 시그니처 질문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만의 질문이 있다. 어느 드라마 주인공이 던졌던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이나 고 종주영 회장이 습관적으로 던졌다는 회복이나 했어? 라는 질문처럼
자기만의 질문이 있다. 어머니는 평생을 밥은 먹었니? 하고 물으신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은 이미 넘어섰고 자식 역시 자녀를 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도 그 질문을 쉬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그 질문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밥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라면 성직자는 영혼의 양식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다. 그들의 정체성이 육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도 그 사회만의 시그니처 질문들이 있다. 갤럽은 각국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제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충만할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잘 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와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 5가지 질문들에 예로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토대로 각국의 순위를 정한 결과 매우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는 89개국 중 83위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가 주로 던지는 질문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들이다. 돈을 잘 버는지는 묻지만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지는 묻지만 존중받고 사는지는 묻지 않는다. 아파트 평수는 묻지만 외롭지 않은지는 묻지 않는다. 내면에 대한 질문이 실종된 사회다. 자기만의 질문을 가져야 한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시그니처 질문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인이건 사회건 그것의 품격은 그가 던지는 질문의 품격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